민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요게 이제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은 뭐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런 게 있는데 민법은 제일 기본법이다라고 불러요. 모법이라는 말을 써요. 엄마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를 하게 될 텐데 갑이 을한테 당신 내 땅 사실래요? 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에 사겠습니다 라고 합의가 되겠죠? 을이 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지면 뭐가 성립하겠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매매 계약.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 때 을은 부동산을 사는 거죠. 다리품 팔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 사람 구하고 팔 사람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다 누구와 연결해서 하냐면 공인중개사와 연결을 해서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요. 그럼 이전받는다면 언제 소유자가 될까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1번 매매계약 시다. 2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다. 3번 등기했을 때다. 그렇죠? 정답은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돼요.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이 매매계약 속에 시험 과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 관한 것들은.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이 땅을 왜 사냐면 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도 짓고 뭐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의 규제를 받을까요? 당연히 건축법의 규제를 받겠죠. 만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이 땅에 꽉 차게 건물을 짓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이다라는 말을 해요. 부동산 공법에서 그런 것들을 관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시험 과목을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 공법. 거기에 뭐 건축법, 뭐 국토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주택법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했냐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에 관한 절차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법에서 등기와 관한 법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또 갑이 이거를 팔면 당연히 뭘 내겠어요? 세금 내야죠. 양도세 내야 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에 관한 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시험 과목에 뭐가 있냐면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하나의 사례에서 우리 시험 과목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공법, 공시법, 세법, 공인중개사법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첫 번째 원인 갑과 을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갑과 을이 둘이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인 이 매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을 둘러싸고 많은 법이 나오는 것처럼 이 민법을 기본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가장 기초가 되는 모법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민법은 양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법이 법률에서 기본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민법의 총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민법은 소위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인데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의 전 범위를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뭐 하는 것이냐?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이 재산적인 민법의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담은 것을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론적인 거죠. 강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공부해 두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ax 더하기 bx는 y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괄호 묶고 a 플러스 b는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민법이라면 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인 이 x가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다른 곳에 적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요, 채권을 합쳐서 얘네들을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 이런 말을 쓰고요. 머리 글자 따서 뭐 친상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형태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고, 민법에 총칙이 있으면 가운데 파트에 가면 법률행위라는 부분이 나와요. 법률행위. 그러면 앞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법률행위부터 마지막 뒷부분까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물권법은 거의 전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전범인데 이 중에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질권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요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질자가 우리 인질 잡는다 할 때 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뭘 맡겨야 돼? 목걸이나 반지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겠죠. 그럼 목걸이나 반지 이런 걸 맡기면 내 물건이 인질처럼 잡히는 거야. 그게 이제 질권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전당포 아저씨가 그 물건을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담보물권이 질권입니다. 근데 이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질권은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하냐면, 전당포에 갖다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동산도 맡길까요? 동산을 갖다 맡길까요? 동산이겠죠. 토지나 건물을 떼다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돼도 질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니까 어떤 거다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질권을 제외한 전 범위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채권은 이제 강학상으로 보면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법에 관한 기본 이론, 계약 총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약법의 강론으로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 15가지 계약이 규정되어 있는데 15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법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소위 재산법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이고, 물론 우리 시험은 이거 말고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별도로 특별법도 시험에 내는데, 일단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기본적인 과정까지 일단 민법을 확실하게 해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민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느냐,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특별법은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